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절망,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게 건넨 달콤한 제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정식 씨는 65세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에서 봉직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령으로 전역한 그는 평생 원칙과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부하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동료들에게는 신뢰받는 군인이었습니다. 전역 후 정식 씨는 아내와 함께 조촐하지만 평온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미뤄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설렘을 주는 것은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시장에 가서 그림 그리려고? 아내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정식 씨는 아침마다 이젤과 물감을 챙겨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응, 오늘은 생선 가게 아저씨 표정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 저분이 생선 고르는 손님들과 대화할 때 표정이 참 정겨워. 재래시장은 정식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 생활 내내 규율과 질서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시장의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분위기는 새로운 세상과 같았습니다.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 손님들과 흥정하는 소리, 갓 튀긴 호떡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림의 소재였습니다. 정식 씨는 시장 한 모퉁이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젊은 시절 취미로 그림을 그릴 때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죠. 아저씨, 그림 참 잘 그리시네요. 지나가던 중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젊은이야. 아저씨도 예전에는 이런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야 다시 시작하게 됐구나. 정식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대 때 미술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가정 형편상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0여 년간 붓을 잡을 기회가 없었죠.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식이 형. 정식 씨가 돌아보니 옛날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상현아, 정말 상현이냐? 김상현, 정식 씨가 소위로 첫 부임했을 때 만난 부하였습니다. 당시 상현은 하사관이었는데 성실하고 의리 있는 성격으로 정식 씨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7년 정식 씨가 29세이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진행된 혹독한 동계 훈련 중이었죠. 영하 2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부대원들은 생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훈련 3일째 되는 날 밤 갑작스러운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식 씨는 부하들의 안전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무너진 눈더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를 발견한 것은 상현이었습니다. 당시 상현도 심한 동상에 걸려 거의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식 씨를 구해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혼자서 눈을 파내며 정식 씨를 끌어내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죠. 중위님, 정신 차리세요. 중위님. 상현의 간절한 외침에 정식 씨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현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동상에 걸렸고 결국 왼쪽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를 구하느라고. 중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중위님을 따르고 있고 중위님이 없었다면 저도 그 산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상현은 전역하게 되었고 정식 씨는 평생 그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상현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역 후에도 정식 씨는 가끔 상현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상현은 고향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지만 다리 부상 때문인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식 씨는 몇 번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상현은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현을 정식 씨는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상현의 인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상현이 시장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식 씨는 반가움과 동시에 조금 놀랐습니다. 상현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게 되냐? 형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형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니 예전에 형님이 그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상현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의 무거운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많이 달라졌구나.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네, 형님.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형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보람이 있네요. 정식 씨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상현에게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상현은 여전히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커피라도 한잔 하자.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부하와의 시간이 정식 씨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상현은 자신의 근황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부상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지만 점차 작은 사업들을 시작하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님, 사실 제가 요즘 괜찮은 사업 기회를 하나 발견했어요. 상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부동산 관련 사업인데요. 정부의 새로운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어서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아직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서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식 씨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상현이 이런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형님,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정보이고 이미 몇 명의 지인들이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형님께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상현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식 씨에게는 상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투자해야 하는 건데? 최소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형님이시라면 5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1년 안에 배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 씨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상현아, 내가 하는 말이니까 믿는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구나. 당연하죠, 형님. 다음에 관련 자료를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주 상현은 약속한 대로 자세한 투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 토지 매입 현황, 예상 수익률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정식 씨는 꼼꼼히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군 시절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던 경험이 있어서 서류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현아, 이 자료들이 정말 정확한 거냐? 네, 형님. 제가 직접 관련 부처에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상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식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상현이라고 해도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잠깐, 상현아. 혹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형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정보예요. 단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일 뿐입니다. 상현의 설명을 들으며 정식 씨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상현이 자신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사실 이 투자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제안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정식 씨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상현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 준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그가 이제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 상현아. 내가 하는 말이니까 믿는다. 하지만 나는 5천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싶다. 형님, 더 큰 금액이라고 하시면 내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천만 원을 투자하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 부부는 소박하게 살 계획이고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상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현아, 나는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 내가 나에게 손해를 끼칠 리 없다는 걸 믿어. 정식 씨의 말에 상현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8천만 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투자 수익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야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정식 씨는 자신의 퇴직금 대부분을 상현의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결정한 후 정식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현이라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아내와 함께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아내 순자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 상현이라는 친구는 내가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투자 자료도 꼼꼼히 검토해봤는데 정말 확실한 것 같더라고. 그래도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여보, 걱정 마. 1년만 기다리면 그 돈이 배로 불어날 거야. 그럼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정식 씨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상현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상현과의 만남에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상현은 주기적으로 정식 씨를 만나서 투자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토지 매입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6개월 안에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네,
그리고 형님께서 투자해주신 덕분에 더 좋은 위치의 땅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상현의 말에 정식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투자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투자 후 3개월째 되는 어느 날 상현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사업 관련해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문제이고 투자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예요. 정식 씨는 조금 불안해졌지만 상현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조심하고 문제 해결되면 연락해. 네,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상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식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상현이 말한 복잡한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혹시 투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정식 씨는 상현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여보, 그 친구한테 연락이 안 된다며? 아내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한 달째 연락이 안 되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우리 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야? 정식 씨는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정식 씨는 직접 상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상현이 살고 있다고 했던 주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니 상현은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사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셨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따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사 간다고 하시더니 짐도 거의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집주인의 말에 정식 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식 씨는 상현이 다니던 회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현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김상현이라는 분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 분은 저희 회사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회사와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정식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일까요? 집에 돌아온 정식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쩌면 좋지?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순자 씨도 남편의 상태를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 상현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정식 씨는 여전히 상현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현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식 씨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상현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사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인께서는 투자하신 거죠? 투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상대방이 일부러 사기를 친다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거짓이었어요. 그런 정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시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식 씨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식 씨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 씨가 남편을 위로했지만 정식 씨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린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여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혹시 정말로 상현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정식 씨는 이제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상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식 씨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군 시절 이후로 거의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상현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냐?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술에 취한 정식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술과 함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식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상현의 고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상현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상현의 고향은 전라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정식 씨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상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김상현이요? 아, 그 집 아들 말씀이시군요. 이장님은 상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요즘 연락 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상현이는 벌써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정식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김상현이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에 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정식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상현이 5년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상현이와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형제나 친척 중에서? 아, 그럼 혹시 상철이를 만나신 건 아닌가요? 상철이요? 네, 상현이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김상철. 그놈은 어릴 때부터 형을 흉내내는 걸 좋아했어요. 정식 씨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것은 상현이 아니라 그의 쌍둥이 동생 상철이었던 것입니다. 상철이는 어디 있나요? 글쎄요, 몇 년 전부터 서울에 나가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혹시 상철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상철이는 어릴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형인 상현이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죠. 이장님의 이야기는 정식 씨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철이는 어릴 때부터 형 상현이에 대한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성격과 능력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상현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반면 상철이는 성격이 비뚤어져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상철이가 형을 질투했나요? 그렇죠. 특히 상현이가 군에 가서 좋은 상관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심해졌어요. 정식 씨는 자신이 상현이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현이는 고향에 와서 자주 정식 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현이가 정식이 중위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분이라고, 평생 은인이라고. 그런데 상철이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상철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질투를 했어요. 형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형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장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상현이가 죽기 전에 상철이와 큰 싸움을 했어요. 상철이가 형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 일이 발각되었거든요. 사기를 쳤다고요? 네, 상현이의 이름을 사칭해서 군 시절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거예요. 상현이가 그걸 알고 상철이를 심하게 혼냈죠. 정식 씨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는 오래전부터 형의 이름을 사칭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현이가 죽은 후에 상철이는 어떻게 지냈나요?
처음에는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형의 장례식에서도 울고불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어떡해요?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형 행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형의 신분증을 가져가기도 하고. 정식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철이는 계획적으로 형의 신분을 도용해왔던 것입니다. 혹시 상철이가 정식이 중위님에 대해서도 뭔가 말한 적이 있나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상철이가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형이 그렇게 존경하던 중위님을 언젠가는 망가뜨려 주겠다고. 정식 씨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상철이는 처음부터 자신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식 씨는 이장님으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철이의 복수 동기는 단순한 질투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상현이가 군에서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때 상철이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상한 반응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상현이를 걱정했는데 상철이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형이 장애를 입었다는 걸 알고. 정식 씨는 그 말에 경악했습니다. 형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철이 생각으로는 형이 완벽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현이가 장애를 입고도 여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장님은 계속해서 상철이의 비뚤어진 심리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현이가 정식이 중위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철이는 더 화를 냈어요. 형은 다리를 잃었는데도 훌륭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정식 씨는 이제 상철이의 복수가 얼마나 오래 계획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철이는 어떻게 제가 어디 사는지 알았을까요? 상현이가 죽기 전에 정식이 중위님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잖아요. 상철이가 그때 형의 휴대폰을 뒤져서 연락처를 알아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철이는 몇 년 동안 저를 지켜봤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상철이는 원래 끈질긴 성격이거든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정식 씨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상철이의 감시 하에 있었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장님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상철이가 서울로 올라간 것도 정식이 중위님 때문인 것 같아요. 상현이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서울로 떠났거든요. 그럼 상철이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서울로 온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상철이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향에서 돌아온 정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충격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절망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순자 씨는 남편의 참담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식 씨는 고향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상현이의 죽음, 상철이의 정체,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된 복수극이었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만난 사람은 상현이가 아니라 그 동생이었다는 거야? 맞아. 5년 동안 죽은 형의 행세를 하면서 나를 속인 거야. 순자 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질투야. 형에 대한 질투와 나에 대한 원한이 뒤섞인 거지. 정식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상현과의 추억마저도 이제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상철이가 그 추억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정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상현이와의 추억은 진짜였습니다. 눈사태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도, 자신을 위해 다리에 장애를 입은 것도 모두 진짜 상현이가 한 일이었습니다. 상철이는 그런 형의 희생과 의리를 자신의 사기에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식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안 후 몇 주 동안 정식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판단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순자 씨가 남편을 위로했지만 정식 씨의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문제는 돈이 아니야. 내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신념이 무너진 거야. 정식 씨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상현이라는 이름과 과거의 추억만으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었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식 씨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자. 순자 씨의 간청에 정식 씨는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정식 씨는 평소 그림을 그리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붓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상철이를 만났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그림 안 그려요? 평소 정식 씨의 그림을 좋아하던 과일 가게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아, 네.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아저씨 그림 보는 재미로 일했는데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그 말에 정식 씨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식 씨는 조금씩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지만 시장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요즘 왜 그래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정육점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식 씨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 뭐 어때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아저씨는 건강하고 부인도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정식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식 씨는 시장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작은 좌판에 앉아 양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일을 하시네요. 뭐 먹고 살려면 해야지. 나도 젊었을 때는 사업을 했는데 60대에 다 망했어. 그래서 70부터 다시 시작한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정식 씨는 놀랐습니다. 60대에 망하셨다고요? 그래,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한 방 먹었지.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망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나 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더라고. 건강, 가족, 이런 것들 말이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식 씨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 많이 못 벌어도 행복해. 매일 여기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집에 가면 할머니가 밥 해놓고 기다리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닌가 싶어. 정식 씨는 그 할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정식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은 현실이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그림 그려볼까? 어느 날 정식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오랫동안 기다렸어. 정식 씨는 오랜만에 이젤과 물감을 챙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붓을 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말 파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 과일을 고르는 아주머니의 진지한 표정, 학교를 마치고 시장을 지나가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 이런 것들이 정식 씨의 새로운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이번 그림은 뭔가 다르네요. 과일 가게 아줌마가 정식 씨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정식 씨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던 변화를 다른 사람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가진 어려움과 희망, 슬픔과 기쁨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정식 씨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시장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한때는 괜찮은 생활을 했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씨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남자는 정식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식 씨는 그 남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눈빛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것은 정식 씨에게 정신적 위안이 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을 잃은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을 찾아봐야겠어. 65세라고 해서 못할 게 없잖아. 정식 씨는 여러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한 후 정식 씨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대령 출신이 경비원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순자 씨가 걱정했지만 정식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어.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야. 경비원 일을 시작한 정식 씨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나가는 주부들을 보면서 각자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림도 그리세요? 어느 날 초등학생이 정식 씨의 스케치북을 보고 물었습니다. 응, 아저씨 취미야.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우리 엄마도 그려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정식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엄마를 그려주었고 그것이 아파트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부탁해 볼까? 이렇게 해서 정식 씨는 조금씩 아파트 주민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히 경비원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정식 씨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비원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정식 씨는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김상철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속인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으세요? 경찰에서 수배 공고문을 가져왔거든요.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라고 하네요. 정식 씨는 그 수배 공고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은 분명히 자신을 속인 상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명을 속였나 보네요. 네,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정식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철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알게 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정식 씨는 오랜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이에 대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신고하고 수배 공고문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신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 이미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네요. 범인이 검거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잡아주세요. 상철이가 수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정식 씨는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철이가 워낙 교묘한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보,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네. 순자 씨가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식 씨는 이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현이와의 진짜 추억들을 다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일을 하면서 정식 씨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의 인품을 알아보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빈님, 우리 아이가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요? 학원도 좋지만 일단 기초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식 씨는 그 아이에게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저도요. 어느새 정식 씨는 아파트 아이들의 그림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이 그에게는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정식 씨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저씨, 제가 그린 그림 어때요? 8살 난 은주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구나. 은주는 색칠을 참 예쁘게 하는 것 같아. 정말요? 엄마도 예쁘다고 했어요.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며 정식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8천만 원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아파트 주민들이 정식 씨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정경비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경비일도 성실하게 하시고 아이들도 잘 돌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정식 씨는 뭉클했습니다. 대령으로 전역했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정식 씨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정식 씨는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돈을 잃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 사람들의 진짜 마음, 삶의 진짜 의미 같은 것들 말이야. 정식 씨는 이제 상철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평생을 괴롭게 산 상철이가 오히려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정식 씨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상철이 검거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정식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상철이와 마주할 생각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상철이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식이 형님. 상철이가 정식 씨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 정식 씨의 질문에 상철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상철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에 대한 질투였어요. 형은 항상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았거든요. 그리고 형님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형만 알아줬죠. 그래서 나에게 복수한 거냐? 처음에는 그냥 돈을 좀 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저를 형이라고 믿고 그렇게 신뢰해 주시는 걸 보니까 갑자기 형에 대한 모든 원망이 솟구쳤어요. 상철이의 고백을 들으며 정식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비뚤어진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상철아, 내 형 상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너도 그런 형을 두었으니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아라. 정식 씨는 더 이상 상철이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상철이와의 마지막 만남을 통해 정식 씨는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복수나 분노가 아닌 용서와 이해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8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철이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준 피해가 워낙 커서 정식 씨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씨는 더 이상 그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얻은 더 소중한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주 엄마가 케이크를 사다 줬어. 순자 씨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왜? 은주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대. 아저씨가 가르쳐준 덕분이라고 하면서 정식 씨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자신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은주가 상을 받았구나. 아저씨, 고마워요. 마침 은주가 뛰어와서 정식 씨를 안았습니다. 상 받은 거 축하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 그려야 해. 네, 아저씨처럼 정말 잘 그리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식 씨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식 씨는 혼자 재래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구수한 웃음소리, 손님들과 흥정하는 소리, 각종 음식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식 씨는 예전 자리에 앉아 이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고 시장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각의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그림은 뭔가 특별해 보여요. 양말 파는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정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감정이 그림에 담긴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정식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아파트에서의 경비원 일은 계속하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것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재래시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전시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느 날 미술을 전공한 젊은 엄마가 정식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전시회요? 네, 아저씨 그림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정식 씨는 전시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작품을 좀 더 모으시고 제가 아는 갤러리에 문의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정식 씨는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린 그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품들도 계속 그려나갔습니다. 작품을 정리하면서 정식 씨는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분노가 담긴 그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과 사랑이 담긴 그림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전시회를 하게 될 줄이야. 순자 씨도 남편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좋은 일인 것 같아.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정식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 설명에 담기로 했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련을 겪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정식 씨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5세에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담은 제목이었죠. 개막식 날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식 씨를 응원하러 온 것입니다. 와, 아저씨 그림이 이렇게 많았어요? 은주가 신기해하며 전시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동안 조금씩 그린 거야. 이 그림은 저예요. 아저씨가 저 그린 거죠? 아이들이 자신들이 모델이 된 그림을 찾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작품들이네요. 특히 사람들의 표정을 그린 그림들이 인상적이에요. 작품 설명을 보니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중년 여성이 정식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50대의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들을 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전시회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고 몇 점의 그림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진짜 화가가 되신 거네요. 한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화가라니,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저씨지. 하지만 정식 씨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정식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을 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참 행복해 보여.
순자 씨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정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며칠 후 정식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문화센터에서 그림 강좌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정식 씨의 전시회를 보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게 아닌데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림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정식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그림을 통한 소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날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대 직장인부터 70대 노인까지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림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식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65세에 다시 그림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강생들은 정식 씨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식 씨는 상현이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일이었습니다. 상현이의 고향에 있는 작은 묘지였습니다. 정식 씨는 꽃을 들고 상현이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상현아, 늦었지만 인사하러 왔다. 묘비에는 군인의 아들 김상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준 것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미안하다.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까봐 걱정했는데. 정식 씨는 상현이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찾았는지. 내 동생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 앞으로는 내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없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정식 씨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상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현아, 나는 이제 정말 괜찮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묘지를 떠나면서 정식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정식 씨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책을 써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출판사 편집자가 정식 씨를 찾아온 것입니다. 책이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와 그림을 함께 담은 에세이 같은 것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정식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힘입어 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저씨 이야기가 책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은주를 비롯한 아이들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정식 씨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30년의 군 생활, 전역 후의 평온한 시간, 그리고 8천만 원을 잃고 절망했던 순간들. 하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절망 이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이 정식 씨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책에는 정식 씨의 그림들도 함께 실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린 어두운 그림부터 희망을 찾은 후에 밝은 그림까지.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